저는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난 할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출산한 병원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저를 보고 난감해하면서 환자가 면회 불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뭐 큰 실수를 했나, 잘못 온 병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병원, 그 산부인과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제 아들이 예약해둔 VIP실도 맞았고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있던 사람은 저 말고 며느리 친정엄마였습니다. 며느리는 출산을 앞두고 친정엄마에게만 연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에겐 아무런 말도 없이 아들마저도 엄마, 나중에 오셔도 돼요. 지금은 정신 없어요. 라는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 문자 받고도 저는 아들이 긴급 상황에 처했나 싶어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병원 로비에 들어섰지요. 그런데 안내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듣자마자 죄송하지만 보호자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출입 제한이요? 아니, 왜요? 저 며느리 시어머니인데요. 출산했으면 축하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요청으로 직계 가족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그 말에서 직계 가족은 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 있던 저에게 병원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 자필로 적힌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아들 낳아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손주 낳는 날 병원 문턱도 못 넘게 막아버리는 이런 서러움도 있는 건가요? 눈물이 나더군요. 그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아 멍하니 기다리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나오진 않을까? 혹시 며느리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문은 끝내 저를 위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병원 측에서 퇴근하는 친정엄마를 봤습니다. 정장 바지에 고운 스카프를 두르고 병원 간호사들이 정중히 배웅해드리는 모습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묘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뭔가 아들의 어머니는 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손엔 축하하려고 사온 아기용품이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엔 젖은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 문 앞에 서서도 문이 잘 안 열리더군요. 손이 떨려서 그랬는지, 마음이 무거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 얼굴 한 번, 손주 얼굴 한 번 못 본 제가 너무도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낳기 전날까지 아무런 내색도 없었습니다.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조용히 출산 준비 잘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다투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독립심이 강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저는 그런 면이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제 성격은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 편인데 며느리는 불편한 건 바로 표현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남편의 어머니를 병원 문 앞에서 막는 일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병원에 따로 연락해 저를 막은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어. 진짜야. 나도 몰랐어. 하지만 그런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병원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대했고 며느리는 아이 낳고 퇴원한 뒤에도 단 한 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용기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 많았지? 몸은 좀 어때? 언제쯤 손주 얼굴 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딱 2줄 답장이 왔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조리원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2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해보려 애써봤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큰 상처를 줬던 적이 있나? 출산 전후로 예민했을 수도 있고 산후 우울증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모든 이유가 한 사람을 병원에서 쫓아내고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할 만큼 정당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한 말 중에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든 게 있다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에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돌 사진도 100일 잔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조용합니다. 제 아들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립니다. 지금은 조심스러워요. 엄마,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서운하고 아픕니다.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손주 태어나는 날 문전박대를 당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도 아이 낳은 산모니까 며느리가 조금만 회복되면 다시 저를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왔을 법한 시기, 저는 조심스레 또 한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졌니? 혹시 아이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문자는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읽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이 넘게 지나가더군요. 속이 뒤집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통화하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엄마 사실은 지금도 보기 싫대요. 엄마가 애 키우는 방식이랑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더러도 중간에서 정리하래. 저는 참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예민하겠지. 한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저를 경계했습니다. 그땐 몰랐지요. 저는 나름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명절 음식도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집에 와도 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며느리가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늘 피곤해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렇게 자주 찾아오면 저희 생활에 간섭받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은 명절 때 며느리가 무표정하게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해부터는 아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풀리진 않았는지 이후로 며느리는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제사든 생일이든 늘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그렇게 멀어진 거리, 저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가 되리라 믿었지요. 그래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그랬던 제가 결국 손주 얼굴도 못 본 채 병원에서 쫓겨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제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조리원 퇴소 후에도 한 번도 저희 집 근처엔 오지 않았고 아들은 아이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아들은 늘 당황한 얼굴로 얼버무렸습니다. 아기 아직 너무 어려서 병 걸릴까봐 조심스러워. 나중에 좀 크면 보여드릴게. 그 나중에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넉 달, 5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와 친정엄마 그리고 유모차를 같이 봤다고 하더군요.
어머, 며느리 되게 예뻐졌던데? 아기도 튼튼하게 잘 컸더라고. 근데 어머님이랑은 같이 안 다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쓰리더군요. 며느리는 친정 엄마와 함께 육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양가를 번갈아 방문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뭘 그렇게 큰 실수를 했던 걸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퇴근 후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애기 100일 사진이에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사진 액자 안에는 뽀얀 얼굴의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손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보여주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 사진으로라도 보여줘서 고맙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했니? 나 얘 낳은 날 병원 문 앞에서 쫓겨났어. 아들 낳아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출산 즈음에서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어. 산전 우울증도 심했고 엄마랑 예전에 있었던 일들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대. 엄마가 나름대로 잘해준 것도 아는데 자기 입장에선 늘 긴장되고 위축됐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렇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나라고 모르고 살았겠니? 나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었을 거 아냐. 문 앞에서 쫓아낸 게 그게 사람 할 짓이니? 나도 그때 멘붕이었어. 병원에서 엄마 안 된다고 하는데 난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 미안해. 정말. 그날 밤 아들이 간 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웃는 얼굴, 도톰한 볼살, 아들 어릴 적 얼굴이 겹쳐 보이더군요. 너 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할미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아니? 저는 아이 이름도 모릅니다. 100일이 되도록 아이 이름을 단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슬며시 말해주려다 멈춘 걸 보면 며느리가 이름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겠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돌이 다가옵니다. 돌잔치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초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문 앞에 조용히 작은 박스를 두고 갔습니다. 아이 돌기념 떡과 사진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이런 식의 만남이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일 수 있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며느리 친정엄마가 저를 슬쩍 쳐다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애 많이 컸어요. 요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손주 얘기를 꺼내는 그 태도에 어이가 없더군요. 속이 뒤집히는 것도 잠시,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건강하게 자란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얼굴도 못 봐서 몰랐네요. 그러자 그분이 멋쩍은 듯 웃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그게 다 며느리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예민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한 아이라 어머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에 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손주 낳은 날 병원 문 앞에서 쫓겨난 사람한테 그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그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제 억울함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분노와 서러움이 며느리 친정엄마 앞에서 폭발하고 말았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결혼하고 한 번도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본 적도 없고 집안일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명절엔 쉬라고 했고 아들 데리고 여행도 보냈고
육아나 집안 구조에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항상 피해야 할 대상이 돼버린 걸까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침범할 수 없는 타인으로 여긴다는 거요. 그때부터 저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먼저 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더 이상 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는 두 돌을 맞이했고 그 사이 저는 손주 얼굴을 3번 봤습니다. 다 사진으로만요. 직접 본 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잠깐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렀던 날 딱 15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말없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낯설었는지 저를 경계하듯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내 눈을 피하더군요. 내가 내 손주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지 몰라.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 15분이 제게는 몇 해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까? 내 얼굴, 내 존재를 기억하게 될까? 저는 어느새 나이도 많아졌고 손주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그날 병원에서 쫓겨났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와 거리를 둡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를 피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아들이 문 앞에 뭔가를 놓고 갑니다. 손주의 사진이 담긴 앨범, 어린이집에서 만든 색종이 작품, 그리고 간단한 편지. 그 편지 속 아들의 글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언젠간 며느리도 마음이 풀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젠 기다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겨우 사진으로만 확인해야 하고 며느리는 제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이 상황이 과연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너희는 편하겠니? 아들은 충격받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마. 그건 아니야. 엄마는 우리 가족이야. 다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인 것뿐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아이의 할머니야.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안아본 적도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저를 세상은 할머니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날 차려입은 단정한 옷차림이며 공손한 인사에 저는 마음을 놓았었지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사람 볼 줄 안다고 흐뭇해했고 저도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우리 집과도 잘 어울리는 며느리가 되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차츰 멀어졌습니다. 예단을 주고받을 때도 혼수를 정할 때도 서로 조심스러운 듯 하다가도 끝엔 꼭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예단을 하지 않아요. 어머님 저희는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혼수도 저희 형편에 맞게 할게요. 불필요한 건 안 해도 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니들 편한 대로 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도 항상 제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 번은 친정 엄마한테 들었다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집안에 뭘 해오지도 않고 빈손으로 온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은 입에 담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며느리가 부담 가지지 않길 바랐고 아들이 결혼만 잘하면 됐다 싶어 그런 부분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오해가 깊어졌는지 참
결혼하고 처음 집에 왔을 때도 며느리는 무표정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부엌을 힐끔 보고는 이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저는 며느리의 그 선을 긋는 태도에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몸은 어때? 일은 무리되지 않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만 짧게 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는 제가 계속 간섭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세요. 우리 생활에 간섭받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일부러 연락을 줄였습니다. 추석에도 안부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다시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엔 너무 서운하대. 명절인데 너무 무심했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이가 있다는 걸요. 가까이 다가가면 간섭이고 멀리 서 있으면 무심한 사람 취급을 받는 관계. 그게 저와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땐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매개로 마음을 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임신 후 더욱 철저하게 저를 차단했습니다. 몸이 예민해져서요. 어머님 만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안정기 되면 뵐게요. 그래서 저는 아들 통해서만 상태를 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미역국을 끓여 보내줬고 허리가 아프다 하면 찜질팩을 사서 아들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렇게 출산이 다가왔고 저는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내 욕심은 버리자고. 하지만 결국 그날 저는 병원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던 반찬도 끊었고 친구들과의 전화도 피하게 됐습니다. 말끝마다 손주 얘기 나오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손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애는 이번 주말에 손주 돌잔치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허전하게 울렁거렸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그저 그 아이 앞에서 차단당한 어른이 돼야만 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청첩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들 부부 이름으로 된 돌잔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신이는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건물 아래층 아주머니 댁이었습니다. 순간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초인종을 눌러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당황한 듯 말하셨습니다. 어머, 그거 우리의 이름하고 겹쳐서 실수로 왔나 보다 했어요. 시어머님 댁 거였나 보네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닌가 봐요. 우리 집엔 그런 거 온 적이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돌잔치 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어디서 하니?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이 조심스레 전화해 왔습니다. 목소리는 무겁고 말끝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돌잔치는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 부담 주기 싫어서 초대 안 한 거야. 가족끼리? 내가 가족이 아니냐? 제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온 말에 아들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손주는 내 손주고 넌 내 자식인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문턱에도 못 들어서는 사람이 된 거니? 아들은 그제야 힘없이 말하더군요. 애엄마가 아직 엄마를 불편해해. 아무리 내가 설득해도 마음을 못 열고 있어. 그럼 너는? 넌 아내 눈치만 보면서 네 엄마를 이런 식으로 밀어내도 된다고 생각하냐? 그제야 아들이 약간 격한 목소리로 반응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엄마 나도 중간에서 너무 괴로워. 그냥 좀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기다리라는 말,
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조리원 끝나고 100일 지나고 돌잔치 지나고 그렇게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전화를 끊고 그대로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돌잔치에 간 사람들의 SNS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 속에는 예쁘게 꾸민 손주와 환하게 웃는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 다정히 서 있는 친정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존재일까? 사진 한 장같이 찍어주지 못하는,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한 그런 사람. 며느리는 분명 저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식으로 싫다거나 이유가 있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벽을 쌓고 그 안으로 저를 들이지 않은 거죠. 며느리 친정엄마는 사진 속에서 손주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가족처럼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빠진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들어가 있구나. 그게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 생일도 성장 과정도 가족 모임도 아들이 와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면 먼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그 말을 하는 제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울컥 차오르던 눈물을 삼키느라 자꾸 깜빡거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갑작스레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한 손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얘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그려오래서 얘가 자기 할머니라고 하면서 그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삐뚤빼뚤한 그림 속 세 사람 중 하나가 머리가 하얗게 그려져 있었고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응, 맞아. 얘가 이건 우리 할머니야라고 했대.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 종이를 끌어안은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이름도 불러준 적 없고 안아준 적도 없는데 날 기억하긴 하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엄마가 준 미역국도 기억하고 사진으로 본 것도 있고 내가 얘한테 엄마 얘기 자주 해줬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림 한 장, 그 한 장이 제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 고맙다. 하지만 이제 그만 와라. 더는 억지로 나한테 뭘 주려 하지 마. 아들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꾸 뭘 기대하게 되잖니. 널 원망하게도 되고 며느리를 미워하게도 되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무너진다. 이젠 그냥 마음을 접으려고.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림을 품에 안은 채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그 아이가 읽을 수 있을 나이가 되면 언젠가 어쩌면 그 편지를 아들이 건네줄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 하나에 기대서요. 편지를 쓰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문장을 적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펜을 잡은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에게. 그리고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토록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내 손으로 안아본 적도 없고 웃음소리도 들어본 적 없는 아이에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 나온 그날 병원 문 앞에서 널 기다렸단다. 너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듣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지.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할머니는 내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단다. 쓰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 손 꼭 잡고 시장에도 가보고 싶었고 내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도 직접 보고 싶었단다. 내 생일날 내가 촛불 끄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박수 쳐주고 싶었어.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단다. 미안해. 펜 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내가 자라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꼭 기억해줘. 할머니는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너 하나만 알아주면 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리 손주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지금은 전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이 마음을 받아줄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엔 시장에 가고 오후엔 동네 어르신들과 잠깐 바둑두고 해지면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 없는 노년의 삶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마치 큰 구멍 하나가 뚫린 채 살아가는 기분이랄까요? 그때쯤 동네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같은 또래의 여성이었고 처음엔 마주쳐도 인사만 주고받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손주분 있으세요? 요즘 혼자 계시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긴 있어요. 아주 예쁜 손주지요. 근데 제가 볼 수 없는 손주예요. 그 말에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저는 아주 천천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앞에서 쫓겨났던 날부터 돌잔치 초대도 받지 못했던 일, 그리고 그림 한 장에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까지. 그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편이에요, 어머님.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감정을 온전히 받아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시간 괜찮으시면 아이랑 같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잠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와 함께 만나자고 말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래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아파트 단지 앞 작은 카페에서 저는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보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은 작은 손,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이 제게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이와 며느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이 보이는 순간 제 가슴 한복판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하얀 니트를 입은 며느리 옆에 갈색 코트를 입은 아이가 조그만 손을 들고 있었고
그 손끝엔 저를 향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꿈꿔왔던 장면을 조심스럽게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아이에게 눈을 맞췄습니다. 그래, 너구나 우리 손주. 그 말을 꺼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도 낯선 느낌이었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게 다가와 작게 인사하더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몇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을 녹였습니다. 저는 주저앉듯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살짝 잡았고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울리듯 퍼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잡아보는구나. 우리 손주의 손을.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앉았고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아이 얼굴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경계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얘가 요즘 들어 자꾸 할머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림 그리면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 따라 할머니 찾는 흉내를 내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더는 이렇게 끊어놓으면 안 되겠다고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품었던 서운함과 억울함을 말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히게 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줘서 고맙다. 내가 연락해줘서 이렇게 손주도 보여주고 할머니는 정말 고맙다. 그날 카페에서 우리는 3시간 넘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유치원 이야기, 좋아하는 장난감, 싫어하는 채소까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저도 서운함은 속에 묻은 채 최대한 부드럽게 받아주려 애썼습니다. 그 대화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 어머님이 저를 늘 평가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아무리 따뜻하게 말씀하셔도 그 속에 기준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나쁜 며느리가 되긴 싫었지만 자꾸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잘해주려 했던 말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됐다는 걸 지금에야 알게 된 겁니다. 나도 너한테 억지로 뭘 바라진 않았어. 그냥 같이 웃고 밥 한 끼 하고 손주 보고 그게 다였어. 그게 오히려 저한텐 무서웠어요.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봐, 부족한 며느리라 여겨질까봐, 그래서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오래도록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 우린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두어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고 아이는 점점 제게 익숙해졌습니다. 제 손을 먼저 잡기도 했고 그림을 그려와 할머니 줄게요라고 내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며느리도 차를 마시며 제게 웃는 법을 배웠고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무거운 말 대신 가벼운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이가 저를 꼭 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엔 놀이터 가요. 나 그네 탈래.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울컥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자. 할머니가 다 밀어줄게. 그날 놀이터 약속 이후로 아이는 제게 자주 전화하자고 졸라댔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전화해요. 할머니 목소리 좋아. 그 한마디에 저는 늦은 나이에 핸드폰에 영상통화 기능부터 다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버튼을 몇 번씩 잘못 누르고 통화 중에 화면이 꺼져도 이상하게 하나도 짜증이 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어색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챙겨준 음식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망설이지 않고 하더군요. 된장국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요. 엄마 해주던 거랑은 또 다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 입맛엔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이런 짧은 대화조차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저를 찾았습니다. 아이 손에는 조그만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며느리는 작은 종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어버이날이에요. 사실 저희가 매년 피하고만 있었죠. 올해는 꼭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꽃을 받아들고 며느리의 상자를 받는 그 순간 몇 년간의 눈물과 서러움이 다 스며들어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걸 다 내가. 내 아이가 직접 고른 꽃이에요. 색깔 고르면서 할머니 좋아하실지 몇 번이나 물었는지 몰라요. 그날 식탁에 앉아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에 된장국 한 그릇, 고기 한 점. 그런데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엔 집에 놀러 오세요. 엄마가 집 청소할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가 얼굴을 붉혔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초대받은 김에 나도 맛있는 거 들고 가야겠다. 초대 진짜예요, 어머님. 저희도 이젠 어머님 댁만 오지 말고 저희 집으로도 모셔야죠. 그렇게 며느리는 저를 향해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꽃은 화병에 꽂아두고 작은 선물 상자는 조심스레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조그만 머플러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이제서야 제대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제 감정만 앞세운 게 많았어요. 그래도 기다려주셔서,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저도 어머님께 다가가 볼게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한 걸음씩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사는 게 다 이런 거구나. 미워하고 기다리고 또 마주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진짜로 평온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 것이지요. 며느리는 이제 가끔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밑반찬 레시피를 묻기도 하고 아이가 아플 땐 병원 정보를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저는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엄마 마음을 닮아서 강하잖아. 그리고 전화가 끝나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드디어 내 자식이 하나 더 늘었구나. 그 말이 진심이 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지, 그러나 결국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아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제법 키도 컸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해서 저는 가끔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함께하지 않고 아들이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얘랑 단둘이 있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자꾸 할머니랑 하루 종일 놀고 싶다길래.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가방 하나를 아이에게 넘겨주고 갔습니다. 그 가방엔 책이랑 색연필, 간식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도 원했던 말이었기에 마음이 먼저 덜컥겁부터 나더군요. 잠깐 아이를 바라보다가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하루 자보자. 너만 괜찮다면야.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정성 들여 밥을 지었습니다. 미역국에 계란말이, 아이가 좋아한다던 돈가스도 만들고 디저트로 수박까지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아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할머니가 아기 때 어땠는지도 얘기해 보래요. 응? 너 선생님이 그런 것도 물어보시니? 그래서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 들려줘요. 저는 한참을 웃다가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땐 말이야,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어. 라디오 들으면서 저녁을 먹었지. 진짜? 그럼 만화는 어떻게 봐요? 만화 대신 책으로 봤단다. 할머니는 호랑이 형님 이야기 제일 좋아했어. 나도 그거 알아요. 호랑이 형님. 근데 진짜 호랑이는 무서워요. 무서울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어. 사람도 다 그렇잖아. 그날 밤 아이는 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 이불에 쏙 들어가 꼭 끌어안은 인형 하나를 품에 안고선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작은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아주 작게 입을 맞췄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러나 가장 늦게야 가까워진 이 존재를 저는 천천히 안아보았습니다. 너는 꼭 기억하렴. 널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걸. 널 보기 위해 매일 기도했던 할머니가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방 한켠에 앉아 서랍에서 오래전 써뒀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에게라고 적힌 그 봉투. 저는 그것을 가만히 펼쳐들고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직 글을 다 읽기엔 이른 나이지만 저는 천천히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 나온 그날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비록 얼굴을 바로 보진 못했지만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은 없었어.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고 밤바람은 조용히 커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너만 행복하면 된단다. 내가 웃고 뛰놀고 꿈을 꾸고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해. 편지를 다 읽고 접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르르 내려앉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웃으며 저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또 올게. 우리 또 같이 자요. 그래, 너 언제든 와. 여긴 내 집이야. 언제든지. 그 말을 하며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그림으로만 가족을 상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분명한 할머니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아이는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 등교날 저는 며느리와 함께 학교 앞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첫 등교인데 혹시 같이 가주실래요? 아이가 계속 할머니도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요. 그 한 통의 전화에 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게 작은 재킷을 꺼내 입고는 다시 벗고 머리칼도 몇 번이고 빗었습니다. 그냥 아이 곁에 함께 서 있기만 해도 되는 날이었지만 제겐 그날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고요. 학교 앞엔 아이들과 부모들이 북적였고 그 사이에서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금방 커요. 저렇게 옷 단정히 입혀놓으면 하루도 안 돼서 다 망가지죠.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오늘은 얼마나 잘생겼니?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얼마나 들여다보던지. 아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오늘 학교에서 제일 멋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운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며느리가 제게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찍어주세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그 말에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가족 사진이란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에 담긴 사진 속엔 제 오른쪽에 선 아이와 왼쪽에 선 며느리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며느리의 경계가 아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리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조금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 도시락 반찬을 어떻게 하면 오래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아이가 기침할 때 어떤 차를 먹이면 좋을지, 가끔은 저를 엄마처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엄마랑도 한동안 말을 안 했어요. 출산하고도 많이 다퉜고, 그때 어머님한테 병원 출입 막은 것도 사실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땐 저도 정신 없었고, 솔직히 죄송하단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묵은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그 말 하나로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다 지난 일이야. 나도 그땐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알겠어. 그저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 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아이 사이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할머니 날 학교 행사에 함께 가기도 했고, 겨울 방학엔 아이와 함께 도서관도 다녔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밝아졌고, 저를 부를 땐 언제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소리에 저는 여전히 울컥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같아서요. 그리고 어느 봄날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다 같이 어디 다녀오면 어때요? 아이도 자꾸 할머니랑 바다 보러 가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를 데리고 함께 떠나자 말해주는 날이 오리라고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저는 또다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접어둔 편지를 꺼내 불빛 아래 펼쳤습니다. 우리 손주에게. 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젠 전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편지 속 이야기는 이미 아이의 손을 통해, 눈빛을 통해, 그리고 며느리의 진심을 통해 전해졌으니까요. 여행 당일 아침은 조금 쌀쌀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던 날, 아이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제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로 바다 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두 볼을 감싸 안고 웃었습니다. 그럼 너랑 약속했잖니. 할머니가 제일 먼저 그네 밀어주고 그 다음엔 바다 보여주기로. 며느리는 옆에서 담요와 도시락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어젯밤에 잠도 설쳤어요. 새벽 3시에 눈 떠선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질 않나, 어휴. 그 말을 듣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차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이의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아들은 운전대 너머로 백미러를 통해 저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족같이?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러니? 난 진작부터 그랬다. 그렇게 웃으며 도착한 바닷가는 한산하고 맑았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아이는 금세 신이 나서
모래밭을 뛰어다녔고 저는 돗자리를 펴고 며느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 정적을 먼저 깬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늦었지만 그날 병원에서 그렇게 하게 둬서 죄송했어요.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 꺼내줘서 고맙다. 그런 말 들으려고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 저 어머님한테 마음 열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근데도 어머님은 절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흐르는 온도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로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리고 너도 결국엔 이렇게 와줬잖니.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나 의무로 엮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끝내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그날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둘이만 걷자. 모래 위에 아이와 나란히 남긴 발자국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시간을 묵묵히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음 반, 눈물 반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널 기다리면서 내가 다시 사라졌거든. 살아있다는 게 뭔지, 가족이 뭔지 다 너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그럼 나도 할머니 보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그럼 울어도 되고 찾아와도 되고 안아달라고 해도 돼. 할머니는 너한테 늘 열려있는 사람이니까. 아이는 그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도 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든 이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바다가 붉게 물들 무렵 우리는 다시 차로 돌아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내년엔 가족 사진 한번 다시 찍어요. 이번엔 정식으로. 어머님도 가운데 앉으셔서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준비할게. 이번엔 예쁜 옷도 미리 골라놔야지. 며칠 뒤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말했던 대로 가족사진 촬영을 예약해 두었고 날짜며 장소까지 꼼꼼히 정해놨더군요. 사진관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벌써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이쪽에 앉으세요. 가운데로요. 며느리의 손길에 이끌려 소파 한가운데 앉으니 양옆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앉고 아이는 제 무릎 위로 폴짝 올라왔습니다. 사진작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중심이에요. 이 가족의 기둥처럼 그렇게 한가운데서 웃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의 중심이라는 말. 그토록 외롭고 소외되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그 말이 저를 그토록 울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진작가가 카운트다운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셋, 둘, 하나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엇인가 환하게 터져나갔습니다. 그건 아마도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던 소외감이, 외로움이, 그리고 기다림이 한순간에 풀려나며 빛으로 변해버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사진을 확인하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어머님. 아이도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 저도 처음 봐요. 아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어서 나도 웃었어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린 손이 제 등을 두드리는 따뜻한 감각. 그 감각 하나만으로도 지난 몇 년의 외로움은 모두 보상받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액자로 만든 사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 사진은 거실 한가운데 걸렸고 매일 아침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와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 그 모두가 한 장면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찼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명절엔 함께 전을 부쳤고 생일마다 식탁을 함께 차렸으며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을 때면 제게 꽃다발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묻더군요. 할머니, 예전에 왜 나 못 봤어요? 그땐 바빠서였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바빠서가 아니었단다. 할머니는 너를 누구보다 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날들이 있었어. 그땐 그냥 조금 멀리 있었던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그림 보면서도 편지 쓰면서도 늘 너만 기다렸어. 아이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안 멀리 있을 거죠? 이제는 계속 옆에 있을 거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 여기에 있어. 너랑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네도 탈 거야. 이제는 아무 데도 안 가.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사진 액자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가족이지. 가을이 다가오자 아이는 학교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저를 들러 집까지 데려다주며 이야기하더군요. 얘가요, 글짓기 대회 주제를 우리 할머니로 하겠대요. 자기 말로는 할머니 이야기가 제일 많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 말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입에 올린다는 게 아직도 낯설 만큼 저에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자랑스럽게 원고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다시 써오라는데 할머니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원고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웃을 때 눈이 접히고 손이 따갑니다. 할머니는 내가 그네 타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내가 어릴 때는 자주 못 봤지만 지금은 매일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 된장국 냄새가 나요. 그리고 할머니는 내가 울면 안아줘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려서 마지막 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글을 접어 다시 내밀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짜 가족 이야기를 쓰면 상 못 받아도 괜찮다고요. 근데 나는 상 받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야기를 썼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쩌면 상보다 더 소중한 선물을 제가 받은 것이겠지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아이를 데리러 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요즘 진짜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도 어머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할머니는 무서운 줄 아시죠? 아니에요. 웃는 거 진짜 예뻐요. 그런 말까지 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다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 싶었는데 이제 괜찮은 걸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님이 저희 안에 계신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단단한 벽 하나를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편지를 꺼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미래로 향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야.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땐 너도 가족을 꾸리고 누군가의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를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너를 기다렸단다. 참 많이도 기다렸지. 처음 널 안아본 날을, 처음 내가 손을 내민 날을, 처음 내가 할머니라고 부른 날을. 그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선물이었단다. 그 편지를 접어 가족사진 액자 뒤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그 액자를 만질 일이 있다면 그때 이 편지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며느리와 저는 이제 자주 손을 맞잡습니다. 사소한 대화에도 웃음이 섞였고 말끝마다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그녀가 제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린 이제 진짜 가족 맞죠? 그때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린 피보다 더 깊게 묶인 사람들이지. 이만큼의 시간을 함께 견뎠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그리고 아이가 중얼거리듯 덧붙였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진짜 손주예요. 너야말로 내 삶에 처음 들어온 기적이지. 바람이 서늘해지던 어느 늦가을 날, 우리는 처음으로 셋이 함께 낙엽을 밟으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의 손은 어느새 제 손보다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안에 담긴 따뜻함은 처음 잡았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던 골목길, 하얀 눈 위에 우리가 함께 남긴 발자국이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은 작고 가볍고 제 발자국은 느리고 깊었습니다. 그 두 개의 자국이 서로 닿았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겹쳐지는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란 그렇게 나란히 걷는 거구나. 가끔은 어긋나고 멀어져도 결국 다시 함께 걷게 되는 길.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년 겨울엔 눈사람 2개 만들어요. 하나는 저, 하나는 할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다음 겨울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만들자. 눈이 오면 우리 둘이 제일 먼저 눈밭에 나가자.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자라고 아마 언젠가는 제 손을 놓고 먼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역시 이제는 제게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딸이 되었습니다.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관계가 그 깊은 오해와 갈등의 시간을 지나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저는 이 모든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를.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제가 오랫동안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사진 액자 뒤에 넣어뒀던 편지는 이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남겨두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에 충분히 닿아 있으니까요. 오늘도 아이는 학교에 갔고 며느리는 출근을 했고 아들은 점심쯤 안부 전화를 하겠지요. 그 평범한 하루가 주는 고요한 기쁨 속에서 저는 다시 차를 끓이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이젠 정말 괜찮다. 늦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